때론 사람들은 성공의 단면만을 바라봅니다. 그 이면에는 많은 고통과 좌절, 추악함이 담겨있지요. 아름답게 포장되지 않은 충격적인 록스타들의 이야기. 여기 인생록에서 진실을 마주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에서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비틀즈를 능가하는 역사상 최고의 앨범. 자극적인 캐치프레이즈의 앨범 홍보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급하게 꺼버린 뒤 빈 술병을 입에 대며 한 모금을 갈고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눈치챈 뒤 텅 빈 눈으로 테이블에 놓인 코카인을 흡입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앨범. 그는 중얼거리며 광고 카피를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곧 국민적인 대사기극으로 알려질 일이었습니다.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녹음 세션과 실험 뒤에 남은 것은 절대 정리가 불가능한 거대한 짐 덩어리뿐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숨이 막혀왔습니다. 폐가 무언가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팽창하듯 숨을 들이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서서히 익사하듯이 그는 의식 저편으로 깊게 빠져들어갔습니다. 1965년 음반회사 캐피탈 레코드는 브라이언이 만든 최근 앨범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앨범은 지금까지 브라이언이 만들었던 곡들과 많이 달랐고 인기도 시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차트에서 2위를 했지만 바다 건너 영국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었던 자국 내에서의 음반 판매량이 더 중요했습니다. 캐피탈 레코드는 그 음반을 위험 요소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발표한 베스트 앨범이 골드를 기록하자 캐피탈 레코드는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바로 해변과 서핑에 어울리는 곡을 계속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치보이스. 로큰롤 리듬의 해변에 모여드는 젊은이들, 비키니, 그리고 서핑을 찬양하던 비치보이스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리더 브라이언 윌슨은 실제로 서핑을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음악의 유행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틀즈. 비틀즈의 앨범 러버 소울을 들었을 때 브라이언은 엄청난 질투심과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러버 소울을 이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앨범 헬사운즈는 시원치 않은 대중의 반응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룹에서 곡과 프로듀싱을 책임지던 브라이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에 휩싸였습니다. 유일한 기쁨은 펫사운즈가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앨범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그 앨범을 극찬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비틀즈의 새 앨범 리볼버를 듣는 순간 브라이언은 다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작업했던 방식으로는 비틀즈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 브라이언이 다음 앨범에 수록할 싱글 굿 바이브레이션즈가 빌보드 핫 100 1위, 영국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캐피탈 레코드에서 브라이언에게 거는 기대 역시 커졌습니다. 비틀즈를 앞세운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여파는 어마어마했고 미국에서 유일하게 비틀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대항마는 비치보이스밖에 없었습니다. 1966년 새 앨범은 멍청한 천사로 이름 지었다가 다시 스마일로 전해졌습니다. 캐피탈 레코드는 스마일이 나오기 전부터 앨범 커버는 물론 발매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대대적으로 앨범 홍보를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미 지난 앨범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상황이라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으며 앉아서 생각하거나 쉴 기회도 없을 정도로 일에 몰두해야만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대량의 대마초, 코카인, LSD, 알코올의 힘을 빌려 새로운 영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곡을 멤버들에게 들려준 순간 다들 벙찐 표정을 지었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치 보이스가 인기를 끌었던 서프록 스타일과는 너무나 다른 괴상한 음악의 멤버들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또한 돈이 되는 서프록을 계속하길 바라던 캐피탈 레코드의 압박 역시 계속됐습니다. 지쳐가던 브라이언은 반복되는 공황 발작과 함께 망상과 편집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마일에 수록될 곡 화이어가 실제 건물을 불에 타게 만들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정신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는 음악적 영감을 위해 계속해서 암페타민, 음악도, 코카인을 사용했고 우울증이 심해지며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마일을 위해 제작된 수많은 앨범 세션과 믹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브라이언은 출구가 없는 거대한 미로를 헤매듯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1967년 2월 비틀즈의 새로운 싱글 페니레인 스트로베리 포레버가 발매됐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곡을 듣는 순간 새 앨범 창작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틀즈가 먼저 도달했다고. 결국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정신을 움켜잡으며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1967년 5월 브라이언은 앨범 완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마일 앨범 제작을 위해 녹음된 비공식 음원들이 유출되었으며 이를 접한 팬들은 스마일이 발매만 된다면 비틀즈를 능가하는 역대 최고의 앨범이 될 거라 믿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스마일은 수많은 추측과 함께 신비의 대상이 되며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미공개 앨범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스마일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몇몇 곡이 새 앨범들에 하나 둘씩 수록되며 팬들로부터 스마일이 언젠가는 발매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브라이언의 정신적인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한간에는 브라이언이 피투성이의 면도도 하지 않은 채 헐리우드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브라이언은 비치 보이스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물과 술을 남용하며 무책임한 지출로 인해 심각한 재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득이 불가능해지자 아내 마릴리는 브라이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릴리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불러 브라이언에게 작곡 프로듀싱을 하지 않으면 레이블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집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브라이언은 정신과 의사 유진 랜디의 24시간 치료 프로그램에 자원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어 갔으나 1976년 말 랜디가 월 수수료를 $20,000로 인상하며 계약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음반회사와 새 계약에 사인을 할 때 다시 녹음 스튜디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작업 중 다시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코카인과 바르비투르산염을 몰래 구해 마약과 약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브라이언은 가족들로부터 사라져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히치하이킹을 했고 네이바에서 피아노를 치며 술을 마셨습니다. 차를 얻어 타고 멕시코, 그 다음은 샌디에고로 갔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신발, 돈, 지갑 없이 발보아 공원 나무 아래 누워있는 브라이언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알코올 중독인 브라이언을 알바라도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브라이언은 다시 밴드 동료들과 앨범 제작에 바로 투입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상습적인 마약 중독으로 결국 결혼 생활은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후 브라이언은 선셋대로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더욱더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진료 중 의사를 공격했고 그렇지만 메모리얼 병원에 몇 달간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산타모니카에 집을 빌려 24시간 정신과 간호팀의 보살핌을 받은 브라이언은 가족들의 설득 아래 다시 랜디의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랜디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브라이언의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조건 아래 그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랜디는 1년에 $430,000를 요구했습니다. 랜디는 곧 브라이언의 동업자로 영역을 확대했고 브라이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1989년 브라이언과 랜디는 브레인 앤 지니어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으며 랜디는 정신과 의사를 그만두고 캘리포니아주의 의사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랜디는 브라이언의 두 번째 솔로 앨범 제작에 깊게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브라이언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랜디와의 동업 관계가 끝났고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랜디에서 벗어난 브라이언은 창작력과 생산성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브라이언은 스마일의 수록곡을 라이브 버전으로 편곡한 콘서트를 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스마일은 인생 최대의 실패작이었습니다. 스마일을 다시 만든다는 것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포감과 압박감을 느꼈기에 이것은 그에게 있어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2004년 2월
브라이언의 스마일은 런던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10분 동안이나 들이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디언지는 가장 위대한 미국 심포니 음악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2주 동안 고심 끝에 브라이언은 스튜디오 버전의 스마일을 녹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4년 9월 28일 브라이언 윌슨 프레젠트 스마일이 40년만에 개발했습니다. 메타 크리틱에서 100점 만점에 97점을 주며 영감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피치퍼크에서 9.0의 평점을 획득했습니다.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13위로 데뷔했고 플래티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악 인스트루멘탈 퍼포먼스 상을 받았습니다. 비치 보이스의 리더 브라이언 윌슨. 그는 로큰롤의 대중적인 버전인 서프록으로 큰 인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소리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으로 후대에 수많은 장르에 영향을 끼친 천재 중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간 나머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비틀즈에 대한 경쟁심과 질투, 이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를 술과 마약으로 해결하려 한 것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성공은 지나친 경쟁심에서 오는 걸까요? 아님 성공이 누군가를 질투하게 만드는 걸까요? 알 수 없는 인생을 산 브라이언 윌슨. 여기 인생록에서 알아봤습니다.